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를 믿는 사람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의 판을 바꿀 거라고 믿고 있는 이용재입니다. 저희 여름에 방송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가을도 아니고 거의 거울에 춥네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 자, 구독자 1000명 끝나기 전에 가자. 구독은 사랑입니다. 454명.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0명까지. 1000명을 향해 가는 그날까지 가도록 합시다. 네. 최근 예일대학교 기금에서 크립토 펀드에 투자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는데 기금 운영 업계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저는 뉴스 제목 나왔을 때 워런 버핏이 투자했어? 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워런 버핏 아직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데이비드 스웬슨이라는 이제 이분이 이제 크립토 펀드에 투자 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큰 화제가 됐어요. 현재 예일대학교 기금이 한 27조 원 되는데 27조. 데이비드 스웬슨이 최고 투자 책임자로서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뉴스를 첫 번째로 갖고 온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면이 있다. 지금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고릴라 게임에서 회오리 바람의 초기 무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면 고릴라 게임에서 이미 초고성장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아직 뭐 가능성의 기술이다. 이건 버블이다 이런데 이쪽 예일대학교 기금은 이미 초고성장 단계에 들어간 기술로 판단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면 예일대학교가 왜 여기에 투자했는지 살펴보려면 이제 벤처 캐피탈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 기업 중에서 벤처 캐피탈과 창업 초기부터 같이 했던 회사가 셀트리온도 좀 애매하고요. 없어요.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일으킨 기업은 셀트리온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재벌들. 부모님 잘 만나서. 셀트리온도 그 프리 IPO 단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장 바로 직전에 이제 벤처 투자를 받았던 거 제외하면 없고요. 근데 반면 미국은 지금 저 미국 1위부터 6위까지가 전 세계 1위부터 6위까지랑 그대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노란색으로 해놨던 저 버크셔 해서웨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워런 버핏 회사죠, 투자회사. 저기 빼고는 전부 다 벤처 캐피탈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정확히 반대인 게 한국에 있는 리스트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상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미국 리스트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상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저기 껴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좀 희한하죠. 이 중요한 게 지금 이 벤처 캐피탈,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이 이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본인들도 엄청나게 그 글로벌 투자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세쿼이아 캐피탈이라는 그 세쿼이아, 그 세쿼이아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애플과 구글이 세쿼이아고요. 그다음에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이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개구리 왕자 키스 메리 미커 그분이 이제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VC에 있거든요. 거기서 투자를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TVI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유일하게 혼자 투자했던 그 당시에 아무도 투자 안 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만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해서 됐던 근데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대박을 냈겠네요. 그러면 글로벌 벤처 캐피탈 가운데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곳 어디가 되나요? 가장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데는 아까 언급했던 세쿼이아 캐피탈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그 네스캡 창업자인데 이분이 이제 마크 앤드리슨인데 투자 회사를 보면은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뉴스가 가장 많이 공유되는 트위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SNS의 3대 지존을 다 샀네요. 숙박과 여행업을 뒤흔드는 에어비앤비도 있고요. 뭐 VR, 오큘러스 VR도 있고, 뭐 기터브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특이한 게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 투자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묘사를 했던 문구가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이 마크 앤드리슨이 그동안 목격했던 기술 변화의 과정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문구거든요. 마침내 이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회사들이 생겨난다. 이게 약간 최근 상황, 최근부터 향후 2, 3년 안에 벌어질 상황들이고요. 1975년도에 개인용 컴퓨터, PC. 그다음에 1993년도에 인터넷, 2014년도에 비트코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크 앤드리슨이. 그러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미래에도 이분의 과거 투자 경험을 봤을 때 꼽히울 수 있겠네요. 이 마크 앤드리슨은 정말 너무 성견지명에 뛰어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은 그 구글에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그 글을 치면은 이분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이 나와요. 2011년도에. 11년? 2011년도에 시장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고 투자를 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대단하네요. 엄청난 분이죠. 네. 네.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이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고릴라를 키워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서식지를 찾았고 네. 이제 예전 한 3, 4년 전부터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해오다가 2018년도 올해부터죠. 네네. 아예 대놓고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러니까 크립토 펀드를 조성을 했어요. 돈을 모아서. 올해 조성된 대표 암호화폐 블록체인 펀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피터 틸 아시죠? 제로투원, 페이팔. 그 파운더스 펀드라는 그 스타트업들 벤처 펀드가 있어요. 이분이 운영하는. 여기서 올해 초에 200억 정도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고요. 코인베이스 공동 창업주, 그다음에 전 세쿼이어 캐피탈, 그다음에 전 판테라 캐피탈 출신의 3명이 모여서 패러다임이라는 암호화폐 펀드를 런칭했습니다. 4천억.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앤드리슨 호로이치가 A16Z 크립토 펀드라는 걸 올해 런칭을 했고요. 3천억 금액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16Z 크립토 펀드 저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앤드리슨 호로이치가 얼마나 이 시장에 적극적이고 스타트업도 육성하고 자금을 풀려고 하는지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니까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10년 이상 장기 투자.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회사를 차리고 IPO를 하기까지 보통 한 1-2년 걸리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벤처 캐피탈 펀드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3, 14년 정도가 보통 운용 만기 정도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올웨더. 올웨더 펀드.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시사철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가 하겠다. 오나 눈이 오나 뭐 따뜻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16Z 크립토 펀드 홈페이지, 앤드리슨 호로이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올웨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올해 초와 같은 빙하기가 다시 온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투자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어나운스를 했어요. 근데 올 스테이지 투자, 이거 보통 벤처 캐피탈들이 아니면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투자할 때 아예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고 아니면 IPO 직전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얘네는 그러면 다 하겠다는 네.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발굴해서 시드 머니도 주고 얘네가 이제 점점 뭐 ICO를 하고 쭉 가잖아요. 이제 플랫폼이 되고 근데 모든 단계에서 후속 투자까지 전부 다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분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매수도 하고 크립토 펀드가. 그래서 전천후 펀드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지분 투자도 하고 이미 나와 있는 크립토 커런시도 트레이딩하고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웬만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을 고수하기 힘든데 자 이제 이 펀드를 살펴봤고 다시 우리 예일대 기금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왜 이렇게 핫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분이 얼마나 운용을 잘해왔었는지 과거 경력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분이 1985년도에 이 데이비드 스웬슨이 예일대학교 기금 운용을 맡았고 그때 1조 정도 됐었고요. 2017년도에 27조. 20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11.8%. 이런 펀드 나오면은 줄 서서 가입하겠죠. 가입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밑에 성과를 보시면은 2009년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금 운용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자산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기도 하고, 근데 대학교를 운영할 때 현금 흐름을 제공해야 되기도 하죠. 뭐 도서관을 짓거나 장학금을 주거나. 그러니까 그러다 기금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펀드로 치면 계속적으로 환매가 되는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힘들죠. 힘든 건데. 이런 것들을 경이롭게 쭉 수행을 해왔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 업계에서는 쳐주는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이분만의 특별한 운용 전략이 있었던 건가요? 예, 이분은 시장은 생각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분이에요. 특정 자산군이나 종목에 베팅하는 그런 액티브 운용 전략. 그다음에 올라갈 때 타고 빠질 때 빠지는 모멘텀 전략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예일대학 27조 원의 기금은 계속적으로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 3, 40년 쭉 가는 거잖아요. 대학교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특정 그렇게 뭔가 베팅하는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철저한 자산 배분, 합리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좋은 성과를 좌우한다라고 믿는 분이었죠. 자산 배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텐데 그러면 이분은 자산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시면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폭넓은 수용을 했어요. 스웬슨은 채권 비중을 5%로 가져가요. 그럼 상당히 위험한 투자 전략 아닌가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자산을 배분해서 펼쳐 놓는 거죠. 그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폭넓은 수용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요. 78년부터 2007년까지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모펀드랑 벤처캐피탈을 투자를 했는데 사모펀드 벤처캐피탈로 연 30% 와, 수익을 올렸어요. 30년 동안 연 30%. 대단하네요. 근데 지금 좀 약간 특이한 게 정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는 건 네. 약간 좀 특이해 보이는데 네. 세 번째 보면은 이게 바로 크립토 펀드에 투자한 이유가 맞아요.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일대학교 기금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을 같이 투자하고 있다가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중반부터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처캐피탈 비중만 보면은 네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보면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2배 늘었습니다. 한 10%대에서 8, 9%대에서 한 17% 정도 돼요. 근데 이때 이 벤처캐피탈 회사들과 한 30년간 같이 하면서 네. 이제 고릴라가 생겨나고 네. 또 후속 고릴라가 생겨나고 네. 이걸 이제 예일대학교는 스웬스는 본 거죠. 아, 근데 이런 고릴라를 누가 잘 잡냐 네. 봤더니 특권 회사들이 잘 잡더라. 특권 회사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세쿼이어, 뭐 앤드리스 호로위치. 얘네들이 이제 더 좋은 거래를 갖고 올 수 있고 딜을 갖고 올 수 있고 더 좋은 협상력이 있고 또 자금 조달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그런 사실 그 지금 뭐 이렇게 성공해서 보니까 30년간 연 30%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벤처캐피탈 투자했을 때는. 네. 그래서 만약에 스웬슨이 암호화폐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예일대학교 안에서는 네. 뭔가 심도 깊은 논의와 맞아요. 아니면 그에 따른 뭐 토론의 결과로서 결정이 네.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예일대학교 투자 기금을 아웃소싱하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들 선정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봤는데 아, 굉장히 오래 심사숙고합니다. 보통 한 1년, 2년 이상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나라의 네. 투자 회사들 다 만났어요. 네네.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도 투자를 안 해요. 계속 스터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보수적으로 하는 스웬슨의 예일대학교 27조 원의 기금이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펀드에 2번이나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워낙 거물이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도대체 얼마만큼의 영향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수 있는지 네. 스웬슨이 투자를 함으로써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로버트 월레스라는 분이 스탠퍼드 네네. 기금 운영하고 24조. 있어요. 24조짜리. 그다음에 세스 알렉산더는 MIT. 14조. 그다음에 앤드류 골든이라는 분은 프린스턴. 근데 기금 규모 순위에 4, 5, 6위 하는 대학교들이거든요. 거의 그 뭐 패밀리가 하는 것 같은 거의 느낌이네요. 스웬스 마피아. 맞아요. 스웬스 패밀리. 마피아. 예, 스웬스 마피아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저희가 그레이스케일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네네.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컨설팅을 할 때 네. 전체 자산에서 0.25%에서 네네. 3%까지 네.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역산을 해보면 이 셋이 운영하는 기금이 다음은 61조거든요. 61조. 근데 61조에서 스웬슨이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예일이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비중이 17%예요. 17%. 얘는 그러면 61조에 17% 곱하고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의 제안을 반영하면 지금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한 네. 260억에서 3천억 정도의 자금이 다양한 암호화폐 펀드에 집행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 예일대학교 기금이 투자했다. 이게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이면을 잘 살펴봤습니다.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 그레이스케일 얘기까지 나오고 고릴라 모든 게 다 게임 연결이 나오고, 되니까 다 고릴라 게임 연결되는 나오고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이 플랫폼 블록체인 시대를 연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하면 사실 이 비탈릭 부테린 창시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저희가 만났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년에 만나봤죠. 네. 그러니까 비탈릭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네. 그 소개들이 나와 있어서 뭐 그런 얘기 말고 저희가 직접 만나본 얘기 먼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작년 9월 25일에 서울 이더리움 미더비 열렸을 때 부테린이 와서요.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 저희도 기념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네, 작년인데도 불구하고 한 5년은 지난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수수하게 등장해갖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유니콘이 이제 자기네 그 상징하는 거 이더리움. 네. 그리고 이 고무줄 바지 어디서 샀는지 자세히 보시면 고무줄이 저기 있어요, 진짜. 약간 네. 너무 약간 의외였고 그다음에 처음 등장한 순간 느꼈어요. 외계인이구나. 맞아요. 딱 인상이 딱 저도 외계인이었습니다. 수수하기도 하고 해서 또 비행기도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왔다고. 네, 제가 너 깜짝 그때 놀랐어요. 괜찮았니? 그랬더니 자기 이코노미 탔는데 돈을 좀 더 주고 조금 더 넓은 좌석을 확보해서 다리를 네. 이렇게 뻗고 올 수 있었어 이러면서 맞아요. 굉장히 막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 알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알려줬다.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아빠가 아들한테 도박 알려준 그렇죠. 거라. 바다 이야기 한번 하러 갈까? 아까 이렇게 한 거죠.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자마자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무엇인가 굉장한 거다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세계에 빠져들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더리움 개발로까지 이어진 건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테리는 비트코인을 접하자마자 굉장히 매료가 됐고 블록체인이란 거에. 그다음에 이 친구 외계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세계까지 이제 스쳐 지나간 거죠. 자기 머릿속에. 그게 이제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플랫폼이라는 얘기고. 플랫폼. 근데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이 누구나 수혜를 받고 그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이 친구가 원했던 그림이었던 거죠.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플랫폼을 역할하기에는 비트코인은 뭔가 부족해. 라고 해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코어 그룹에서 뛰쳐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피어투피어 화폐죠. 캐시죠, 화폐. 근데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할 수는 없었고 할 수 있었지만 약간의 뭔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는데 당시에 또 굉장히 많은 기술자 그룹들이 많이 있었고 비탈리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 이제 지지자들 모아서 개선안을 내고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다고 판단했던 거죠, 비탈리. 그 이더리움을 창립할 때 사실 뭐 종잣돈이 된 게 앞서 말했던 그 피터 틸 10만 달러 자금금, 틸 자금금을 줬는데요. 틸 자금금 조건이 뭔지 아세요? 대학교 중퇴해야 된다는 거. 학교 그만둬야 됩니다.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쓸모가 없다. 매년 쓸모 없어진다. 대학교 중퇴하고 빨리 뛰어들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10만 달러를 미천으로 삼아서 2014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펀딩을 받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진행한 ICO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모집했고 당시 시세로는 한 200억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죠. 사실 이렇게 탄생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시대를 활짝 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비트코인과 차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들이 처음으로는 이제 튜링 완전성을 갖고 있다. 그 튜링이 혹시 그 잘생김을 연기하는 커머배치가 나와서 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의 그 튜링인가요? 네. 앨런 튜링이 자기의 논문에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장 공간이 무한하고 그 안에서 기호를 무한히 추가할 수 있다면, 명령어를 무한히 추가할 수 있다면. 그 튜링 머신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거를 튜링 머신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컴퓨터 보시면 사고 뭐 업그레이드잖아요. 하드도 다시 끼고 램도 올리고 또 컴퓨터 계속 뒤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느슨한 형태의 튜링 완전성을 갖고 있다. 컴퓨터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튜링 완전성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튜링 완전성을 추구한다. 튜링 완전성을 추구하려면 필수적인 게 조건문하고 반복 명령어가 있어야 돼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베이직 배울 때 if 뭐 했던 것 같아요. if, 뭐 while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튜링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얘기 보면은 비트코인 단순해요. 그냥 서로 쌍방간에 그런 그 화폐 가치의 이동, UTX로 하는 화폐 가치의 이동이 끝이에요. 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다음에 금액 그게 끝.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그렇게 활용하던 비트코인의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 더 기능이 있어야겠죠. 이게 튜링 완전성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재가 있고 란이 있다. 근데 이제 용재가 고용인, 란이가 예를 들어 피고용인이다. 노동의 가치를 제공받고 보수로 뭐 이더리움을 준다. 12더를 준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용재는 란이의 작업물에 만족하는가라는 조건문. 조건문. 비트코인에서는 그냥 무조건 주는 하면 거. 주는 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if 뭐 하면 if 만족하면 12더 주고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아닐 경우에 재작업한다. 그래서 다시 만족하느냐? 아니다. 그럼 다시 반복한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반복을 무한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반복한다라고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번에 반복할 때까지 용재가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이 12더리움이라는 게 묶여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반복할 때 동안 용재와 란이는 계속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하게 고용관계 계약을 처리한다 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스마트 계약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이더리움이 그 분산화된 오픈 플랫폼 튜링 머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블록체인 분산 컴퓨터 튜링 머신.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쪽에서 표방하듯이 월드 컴퓨터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란 기능이 지원이 돼서
네. 지금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1995년도에 네. 아까 저희가 핫크립토에서 말했던 넷스케이프가 상장이 됐어요. 네네. 그게 상장이 되면서 인터넷 시대가 열렸고 그렇죠. 근데 이때 닉 사보라는 미국의 법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계약도 그러면 변한다.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 부테린이 발명하거나 이더리움 때문에 고안된 게 아니라 네. 이미 96년도부터 나왔던 거고. 나와 있던 개념. 도대체 그럼 닉사보가 말한 그 계약,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 닉 사보가 계약이라는 걸 어떻게 봤냐면 네. 다 약속으로 봤어요. 약속의 집합체. 그렇죠, 약속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약속들이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면서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과정들 네. 또 다 바뀔 거란 얘기죠. 자동 판매기로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하면 뭘 줘. 약간 이런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코드화할 수 있다는 거죠. 코드로 코드화. 짜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투입한 금액이 얼마인가. 네. 그다음에 투입한 금액이 선택한 물품의 가격보다 크거나 같은가. 네. 그다음에 이게 충족이 되면 이제 그 자동 판매기가 물건을 주고 잔돈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잔돈이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코드화 시켜놓은 게 이제 자동 판매기라고 봤고 그래서 모든 계약이 다 이런 코드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해서 이제 자동 판매기로 예를 많이 들었던 건데 자동 판매기를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다 코드화 시키면 네. 정말 다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96년에 나온 개념인데 네. 왜 지금에서야 이더리움이 나와서 스마트 계약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네. 저희가 저번에 봤던 고릴라 그 단계에서 네네. 이 스마트 계약이 그 당시 1996년도에는 네. 캐즘에 빠졌다. 너무 혁신적이었고 이거를 구현해줄 기술 자체가 없었다. 인터넷의 한계? 네, 인터넷 한계. 그래서 인터넷의 한계를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이 사람이 네. 금괴를 골드바를 내가 산다. 자동 판매기. 예를 들어서. 네. 금괴 살것 자판기. 같은데 그걸 자동 판매기로는. 그 금괴 자판기 자동 판매가 있어요. 근데 콜라 하나는 1,000원이지만 네. 금괴는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네. 쳐요. 내가 이거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네. 미래를 가정하는 거죠. 네. 미래에는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돼서 살 수 있다라는 가정했을 때. 네. 근데 딱 5천만 원을 들고 가서 자동 판매 앞에 섰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아 이거 내 돈 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네. 말해서 콜라 한 캔을 살 때는 뭐 계약이 이행을 안 돼봐야 콜라 네. 한 캔 1,000원이니까 네. 아이씨 뭐 안 됐네. 네. 이건데 5천만 원은 넣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저는 여기서 안 살 거예요. 네. 항상 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돈을 먹는 거 아니야? 이거인즉슨 이제 여기 들어있는 코드 로직이 잘 짜여져 있는 거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리고 진짜 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다음에 뭐 세 번째로는 여기서 나오는 그 금을 내가 받았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갑자기 경찰에 나타나서 훔친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렇죠. 아니야, 뽑았어요 했는데 네.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나 네. 이 자동 판매기 자체가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조작을 해서 네. 막 뭐 5천만 원이 아니라 나 1,000원만 넣는데도 막 나오게 할 수도 네.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그걸 다 종합해 보면 신뢰의 문제. 그렇죠. 신뢰. 네, 신뢰. 그다음에 뭐 보안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뢰와 보안의 문제인데 인터넷이 이거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블록체인 시대에 이게 가능한 거는 네. 블록체인이 이 신뢰 문제를 풀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신뢰와 건가요? 보안의 문제를 동시에 풀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금을 내가 자동 판매기로 네. 산다는 얘기는 중간에 중재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믿을 만한 제3자. 믿을 만한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이 중간자를 없애고 완벽히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기는 불가능했던 거고 네. 이거를 블록체인이 이제서야 지금 이거를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이 최초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 시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네 가지의 그런 그 쟁점 사항들이 있었고요. 근데 블록체인 시대는 이걸 어떻게 개선했냐면 어떻게 풀었냐, 문제를. 네, 왜 신뢰의 상대방을 문제는 믿었으냐. 신뢰할 필요 없다. 네. 상대방을 믿을 수 있냐 할 때 야, 믿을 필요 없어.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오픈 소스로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검증으로 이제 다 입력 상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동 판매기 안에 있는 코드를 네.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볼 수 있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금 안 나오는데 약간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의혹이 다 사라진다. 분산원장으로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 효력.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조금 스마트 계약에 갖고 있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한계점? 이 항을 풀어야 될 숙제. 예. 그래서 법적 효력은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계약이 좀 더 활성화되면은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보는데 그게 풀릴 수 있을 기본 조건들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스마트 계약을 실생활에 쓰는 데는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네. 건데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실생활에 못 쓰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장점은 많아요. 되게 많은데 뭐 자주적이다, 자주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그냥 제3자 개입 없이 가볍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보안은 당연히 블록체인이니까 신속한 것도 당연히 뭐 트랜잭션으로 일으키면 끝나는 거니까 비용도 당연히 낮겠죠. 제3자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단점이에요. 단점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완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코드 개발자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 예상 밖의 상황이 있죠. 또 사람 인생 사는 게 또 예상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약 이행에 있어서의 예상 밖의 문제, 누가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다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시키긴 조금 어렵죠. 그다음에 오라클의 문제. 요거는 이제 현실 세계와 스마트 계약 세계를 이어주는. 이게 예를 들면 저희 둘이서 뭐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해서 이더리움을 뭐 한 10개씩 걸고 내기를 했는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그 내기의 승패가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마트 계약으로 가져오는 그걸 가져오는 게 이제 오라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라클을. 그렇죠. 오라클이 만약에 잘못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겼는데 용재 씨가 이긴 것처럼 입력을 하면 그렇죠. 거기 계약에 따르면 용재 씨가 돈을 갖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른 거고. 그래서 이런 오라클의 문제들이 굉장히 단점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오라클을 대체할 주체들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법조인들이나 변호사들이 아마 이거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대체되면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그 이더리움과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의 초대 손님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할수록 성공에 빨리 가까워지는 길이다라는 오뚜기 정신으로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네, 네오플라이의 권영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권영길입니다. 뭐 사실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오이즈에 입사를 해서 쭉 개발자로서 제가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그 엔지니어 안에서도 다양한 기술적인 역할을 해오다가 그 일본 자회사에서도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한국에 복귀를 해서는 네오이즈 CTO로 또 활동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2013년에는 그 네오플라이라는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맡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네오플라이 홈페이지 가서 봐보니까 뭐 크립토 펀드라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뭐 네오플라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니까 스타트업을 뭔가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겠죠? 요즘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생기업이죠. 스타트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도 시작을 하고 있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게임인데 블록체인, 비트코인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셨는지. 처음 접하게 된 건 201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술자고 또 CTO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작년 2017년 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오플라이에서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시는데 특히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오플라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한테 줄 수 있는 뭐 경쟁력, 네오플라이만의 그런 차별화된 밸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기업형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약간 돈만 대주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그렇죠.
저희 건물에 네. 이제 1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같이 살고 있고 네네. 스타트업들도 거기 안에서 같이 살면서 네.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네. 하게 되면 네. 저희들한테 이제 SOS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 저희는 사내벤처와 사이쯤에 있는 그 무엇 같은데요? 예. 느낌이?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도움을 주겠다. 그렇죠. 라는 그래서 거죠. 그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네. 때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오이지에 보면 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뭐 20년 된 엔지니어들도 있고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줘서 예. 가려운 부분을 굵어주니까 그런 멘토링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거죠. 예. 그 기업형 엑셀레이터가 저희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네. 예, 차별점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오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네네. 하는 팀한테는 네네. 저희가 또 BP기도 네네. 하고 예. 하니까 관련된 기술 자문, 운영 자문도 하고 필요한 이오스 자원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곳은 보면 단기적인 어떤 가격, 네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저희들은 그에 반해서 이제 장기적인 내재 가치, 예, 기존의 그 블록체인 이전에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네네. 그 노하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과 차별화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크립토 펀드 가운데 좀 약간 유망하다, 소개를 해줄 만하다라는 디앱이 뭐가 있을지. 세계 최초로 네. 네. 이오스 세계에서 그 덱스라고 하죠. 네네.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든 팀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예, 세계 최초입니다. 덱시오스라고 네네. 덱시오스요? 그 예. 대표님 인사했죠. 네. 아주 어리셔 보이는. 팀 구성도 되게 글로벌하게 네. 뭐 스웨덴, 그래요? 중국, 뭐 또 남아공 네네. 다양한 또 국가의 멤버들이 네. 이렇게 팀을 이뤘고요. 이오스.io, 네네. 이오스를 개발한 개발사죠. 네. 블로건도 좀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 팀을 더 네. 든다고 한다면 이오스 블랙이라는 팀이 블랙?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이오스가 네네. 붙어서 이제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오스라는 메인넷과 네. 똑같이 이오스.io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서 네. 이제 독자적인 정책으로 운영을 하는 로컬 체인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네, 그래서 이오스 로컬 체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 팀은 제가 대학원 시절 때부터 네. 알고 지내던 거의 한 20년 지기의 예. 그 개발자가 핵심 엔지니어로 계세요. 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너무 그분들에 대한 제 신뢰도 크고 네. 너무 훌륭하고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연을 맺게 됐고요. 이오스 세계에서 또 로컬 체인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어요. 네.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이오스가 이제 진화를 하는데 네네. 로컬 체인은 좀 더 빠르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네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작은 실험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로컬 체인이 출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면에서 이 팀과 인연 맺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오플라이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뭐 스타트업 발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잠재적 지원자들을 위한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이나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완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또 창업자, 네. 사람을 많이 봐요. 자신이 세운 어떤 가설이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함을 가진 사람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속 배우는 사람,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선호하는 가능하면 기존의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험과 검증을 한 팀, 그래서 흔히 리버스 ICO라고 하죠. 그런 케이스들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그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지난달에 제주에서 열렸던 거기 제가 스피치를 듣는데 블록체인에서 앞으로 유망한 산업을 보자면 일단 게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나요, 따로? 새로운 플랫폼이 출연할 때마다 그 산업을 이끌고 지탱해온 그 산업군을 보면 게임하고 그다음에 성인물, 성인 컨텐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게임과 성인물이 그 새로운 플랫폼 미디어를 이끄는 선두 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록체인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게임과 성인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부에서 보기에는 그닥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지만
필요하죠. 네. 우리 세상을 네. 풍요롭게 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고 또 그건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소비자, 사용자가 선택하는 몫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 현재 가장 유명하게 보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뭐 이미 시청자분들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네. 네. 그 퍼블릭 체인들 중에 가장 네. 빠르죠. 그 트래픽 양을 이렇게 측정해 놓은 수치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그 수치들을 데이터들을 보면 가장 많은 트래픽이 네. 발생되고 있어요. 네네. 이오스에서 이미. 네. 이더리움하고 비교해도 5배 정도 네네.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점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기존 1, 2세대 네. 퍼블릭 체인들을 보면 올라와 있는 그 뎁들 네.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뎁이 중요한데 네. 뎁들 몇몇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뭐 갬블링이거나 아. 그다음에 덱스, 그렇죠. 사주화 소셜 거래소라나 카지노. 일정 분야에 많이 치우쳐 네네네. 있는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오스는 보면 그런 갬블링 일색이던 그런 상황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직접 보여요. 아, 그럼 다양한 네. 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나오고 있나요 지금? 예, 예. 최근에 한국의 그 스타트업이 만든 또 이오스 나이츠라는 새로운 형태의 턴제 RPG 게임도 예. 나와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이오스라는 네. 체인이 그 대중화, 네. 매스 어답션이 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췄구나. 네. 또 이더리움 뎁들도 일부가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예. 메인에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오스가 유망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네. 기저에 있는 이유는 역시나 말씀하셨듯이 속도가 빠르고 사용 비용이 저렴하다는 그렇죠.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오서울 같은 경우가 향후에 이제 국내 이오스 맞아요.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의 책임을 질 정도로 막중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뭐 다양한 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오스 생태계 좀 발전시킬. 엑셀러레이터 본연의 역할들이죠. 그 잘 하고 있는 뎁 개발사를 네네. 발굴하고 육성해서 투자하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태계를 함께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모회사가 게임 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네오이지가. 네. 그러니까 게임도 하나의 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게임을 그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에 맞게 아. 변형하는 작업, 포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그냥 뭐 단순히 뭐 빠르고 저렴한 네네네. 블록체인이 아니라 네. 그 실사용자들이 엔드 유저들이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은 야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고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니 이쪽은 투기니까 서서히 없어져야 되고 이쪽은 우리가 육성할게 이런 입장이잖아요. 가능한가요?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보면 꼭 화폐가 필요 없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그런 프로젝트는 소수거든요. 제외하면 80%, 90%의 프로젝트들은 암호화폐가 있음으로 인해서 게임으로 예를 들면 네네. 정말 잘 될 게임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아. 화폐가 있으면. 그다음에 그 토큰 이코노미라 하는 그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도 더 많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미들맨의 몫이 줄어들면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시니까 혹시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있으신지 아니면 가격 면에서 유망하다고 보는 코인이 있으신지. 아, 예. 일단은 네. 이오스 유명하고요. 이오스. 예. 이오스 유명하고 저희는 그 이오스를 제외한 코인 중에 하나 더 고르라면 네. 전 비트코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먼저. 비트코인이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네. 기술자 관점에서 보면 뭐 저런 코인이 다 있어. 아, 약간 좀 제일 떨어지나요? 아니 그러니까 1세대고 아직 좀 기술적으로 지분은 없으니까 아니 왜 저 코인이 아직도 저렇게 가격이 제일 남아있나? 1등이지? 제가 1등이지? 네.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더랬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브랜드로서 대장주로서 계속 가겠구나. 그런 큰 미국이나 다른 펀드 자본들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계속 표준이 되고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투자는
저 조금 또 공부 차원에서 원래 공부 차원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공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우리 이오스 투자자분들, 커뮤니티 분들한테 뭐 이걸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 예,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네. 내가 관심 있는 암호화폐에 어떤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기관들이 일차적으로 걸러준 팀, 네. 스크리닝 해준 팀에 좀 만약에 배팅을 하시면 좀 더 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마치 주식시장에서 그게 있거든요. 국민연금 따라잡기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지분 5%, 10% 이상 보유한 기업들을 투자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기관들이 이미 1차 스크리닝을 한 코인을 대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런 말씀. 아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주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